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리의 개념을 사용한 유클리디안, 그러니까 위치 정보를 사용한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향을 기준으로 한 유사도를 측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코사인 유사도,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지금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LP놈이라고 하는 거리를 측정하는데 사용이 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지표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놈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선형대수에서 서로 다른 두 벡터 간의 거리 혹은 하나의 벡터를 얘기할 때는 해당 벡터의 길이, 어디로부터의 원점으로부터의 길이를 우리가 보통 놈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놈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LP놈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LP놈은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의? 원점으로부터의 길이를 우리가 이제 LP놈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벡터에 대한 LP놈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X라는 특정한 벡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소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K개의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맞나요? 그래서 해당 벡터의 LP 놈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건 표현 방식이고 이게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시그마 밑에 나와 있긴 한데 다시 쓸게요. 시그마 i가 1부터 k까지 절대값 xi의 p승하고 여기에 이제 괄호를 치고 이거에 p분의 1승을 한 게 벡터 하나에 대한 LP 놈의 정의예요. 알겠나요? 시그마가 뭔지는 다 알죠? 네, i가 1부터 k까지 더했다는 겁니다. 맞나요? k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x가 가지고 있는 무엇의 수가 돼요? k가? 네, 원소의 수죠. 그래서 얘를 풀어서 다시 쓰면 여기서 씁시다. 색깔을 바꾸고. x가 x1, x2, xk라고 했을 때 LP노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데피니션이에요. 알겠죠? 자, 얘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다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쓰지 말고 i가 1일 때는 x1의 p승이 되겠죠. 더하기 i가 2일 때는 x2의 p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어디까지? xk의 p승까지. 그리고 얘네들을 다 어떻게? p분의 1승으로 묶어주는 거죠. 요게 요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맞나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 x가 갖고 있는 각각의 원소의 절대값을 먼저 씌운 다음에 p승을 해가지고 걔네들을 일단 다 더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몇 승을 다시 해주는 거예요? p분의 1승을 해주는 게 LP놈의 데피니션이에요. 벡터 하나에 대해서. 이 p는 구체적인 자연수를 갖습니다. 1을 가질 수도 있고 2를 가질 수도 있고 3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p가 1인 경우에 우리가 걔를 L1 놈이라고 부르고 p가 2인 경우에는 L2 놈이라고 부르고 뭐 p가 3인 경우에는 L3 놈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p는 1이나 2의 값만을 사용을 합니다. 즉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서 다루는 LP 놈은 L1 놈과 L2 놈밖에 없어요. 나머지들은 사용하지 않아요. 거의. 자, L1 놈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P 자리에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L1 놈은?
P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죠. 1.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1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요? L1 놈 써보죠. 그럼. 이렇게 되죠. 얘네들은 다 생략할 수 있어요. 1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가 갖는 각각의 원소를 일단 무엇을 취해서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해준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L2놈은 그러면 L2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자리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P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자, 2분의 1승은 뭐랑 같아요? 뭐랑 같아요? 네, 루트를 씌운 거랑 같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의 제곱을 한 것은 뭐랑 같아요? 그냥 제곱을 한 거랑 똑같아요. 맞나요? 절대값을 씌워서 제곱을 하나 그냥 제곱을 하나 똑같다고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얘는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자, 얘를 벡터 간의 거리에 적용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있을 때 걔네 사이에도 LP놈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x라고 하는 x1, x2, xk 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가 있고 y라고 하는 또 다른 k개의 원소를 갖는 벡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x랑 y 사이의 LP놈 거리가 되는 거예요. LP놈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벡터 하나에 대한 LP놈과 똑같아요. 사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P가 1인 경우랑 2인 경우만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맞나요? P가 2인 경우를 먼저 볼게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벡터 사이에 L2놈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P자리에 2가 들어가는 거죠. 아까 본 것처럼. 맞나요? 어떻게 된다고요? 루트? 절대값인데 제곱을 했으니까 절대값 안 씌우고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도 똑같죠? 맞나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순서 바뀌어도 똑같죠? 맞나요? 자, 얘는 결국 뭐랑 같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공부한 유클리디안 거리예요. 그래서 유클리디안 거리가 뭐랑 같다고요? L2놈이랑 같다고요. L2놈을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두 벡터 사이에 어떠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유클리디안 거리는
직선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L1 놈을 볼게요. 두 벡터 사이에 L1 놈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 P 자리에 1이 들어가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1은 다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도 하나의 거리가 돼요. L1 놈이라고 표현이 되는 두 벡터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얘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구체적인 예를 볼게요. x가 이번에는 원소가 두 개인 벡터라고 가정을 하죠. y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x랑 y 사이에 L1 놈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순서 바꿔도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공간상에서 표현하면 어떠한 부분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차원 공간에 x랑 y를 다시 그려요.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직선의 거리를 그으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이 직선의 거리를 뭐라고 불러요? L2 놈 또는 뭐라고 불러요? 유클리디안 거리.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직선이 수직이 되겠죠? 이 부분이 얼마예요? 자, 얘가 y1, y2고 얘가 x1, x2예요. 이 부분 이 길이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y1 빼기 x1이 되죠. 절대값 씌운 거랑 똑같아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당연히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얘는 이 부분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한 거예요?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뭐예요? L1 놈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런 그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격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몇 칸은 이동해야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어떠한 거리예요? L1 놈이라고요. 그리고 이게 쭉 가는 게 뭐예요? L2 놈이고요. 응? 이 L1 놈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이름이 있어요. 시티 블락 디스턴스예요. 여러분들 그 뉴욕의 맨하탄에 가봤나요? 맨하탄에 안 가봤어도 상관이 없긴 한데 맨하탄 가면은 그 거리가 굉장히 잘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블락별로. 그래서 이렇게 스트릿이 있죠. 맞아요? 세로로 된 것도 있고 가로로 된 것도 있어요. 세로로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브로드웨이 스트릿이 있는 거고 그리고 가로로 된 것 중에 하나가 42번가가 있죠. 유명한. 들어봤죠, 여러분들? 아닌가? 뮤지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들어봤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뉴욕의 맨하탄을 보면은 이렇게 블락들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파란색이? 이게 스트리트, 도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여기에서 여기까지 A라고 B라고 합시다. 어떻게 가야 돼요? 이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건물이 있죠. 직접 못 가요. 차로 가는 경우에. 그럼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간다고요.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L1 놈이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 시티 블락 혹은 맨하탄 디스턴스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알겠나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면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그 사이트 있죠. 사이파이에서 제공을 하는 거리를 계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열거가 되어 있는 이 페이지에 가면은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시티 블락이 있어요. 이게 L1 놈이에요. 지금 말한. 한번 볼게요. 네, 똑같죠. 지금 저희가 본 거랑. 표현만 U하고 V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X랑 Y 대신에. 여기서는 U라고 하는 벡터랑 B라고 하는 벡터 사이에 L1 놈, 즉 시티 블락 디스턴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거리의 개념으로. 기계학습 공부해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가장 크리티컬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기계학습 알고리즘, 딥러닝 알고리즘도 마찬가지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웬만하면 해소를 해야 되는 문제가 뭐가 되냐면 과적한 문제가 돼요. 들어본 사람 있어요? 과적한 문제? 기계학습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제 오버피팅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형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적합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어떠한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는 정답과 힌트 정보가 모두 존재하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적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 존재하는 정답과 힌트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하죠. 즉,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거를 어디에 적용을 해요?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에 적용을 한다고요. 즉, 새로운 데이터에,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에 적용을 하게 되는데 과적한 문제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모형이 어떠한 데이터는 굉장히 설명을 잘하는데 학습 데이터는 설명을 잘하는데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새로운 데이터는 설명을 잘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제 과적한 문제라고 합니다. 과적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파악을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새로운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의 관계라고요. 근데 그거를 잘 설명을 못하는 게 과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하겠죠. 과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이 regularizations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regularization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지도학습 같은 경우에는 비용함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형이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예요. 학습 데이터를. 다르게 표현하면 학습 데이터에 있는 종속 변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비용함수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원래 비용함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이 regularization, 우리말로는 규제화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페널티 텀을 더해요. 나중에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이 페널티 텀을 더해가지고 얘를 이제 새로운 비용함수로 만듭니다. 그래서 얘를 비용함수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의 비용함수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의 비용함수에 페널티 텀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비용함수를 더해서 걔를 비용함수로 쓰는 거예요. 새로운 비용함수를 그 최소화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구하게 되면 과적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페널티 텀으로 더해지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L1 페널티 텀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L2 페널티 텀이 있어요. 자, 여기서 L1과 L2가 사용이 됐죠. 이 표현들이 어디서 온 걸까요? 방금 전에 설명한 LP놈에서 온 거예요. L1 놈 그리고 L2 놈의 개념을 사용한 게 요 L1, L2 regularization 방법이에요. 요 L1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라쏘라고 부르죠. 들어봤어요? L2를 뭐라고 할까요? 리치라고 해요. 그리고 얘네들을 혼합해서 사용한 것을 뭐라고 해요? 엘라스틱이라고 하죠. 음? 얘네들이 별게 아니라고요. 그냥 L1이라고 하는 L1 놈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페널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L2 놈이라는 방법을 써서 페널티 텀을 만든 거라고요. 그게 다예요. 걔네들 페널티 텀으로 해가지고 비용함수에 더해서 새로운 비용함수를 만들고 그렇게 나온 새로운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 방법들이 라쏘 아니면 리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해소가 된다고요? 과적한 문제가 해소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 레귤라이제이션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떠한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LP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LP놈이 원래는 어디서 나온 거라고요? 선형대수의 벡터의 길이나 아니면 서로 다른 두 벡터 간의 거리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혹은 개념으로 사용이 된 거라고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벡터 간의 이제 거리를 측정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용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아까 그 웹페이지에서도 보여줬었고, 자,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클리디안 거리랑 코사인, 세타, 그리고 LP놈까지만 알면 돼요. 근데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지연 학생이 이제 채팅창을 이용해서 질문을 줬는데 레귤라이제이션 관련해서는 기계학습 시간에 이제 공부를 할 거긴 하지만 만약에 궁금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을 해요. 기계학습 내용이긴 하지만 수학적인 내용을 모형을 사용을 합니다. 무엇을 파악하기 위해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맞나요? 수학적인 모형은 별게 아니라 수학적인 펑션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수학적인 펑션이 어떠한 펑션이에요?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가장 간단하죠. 자,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우리가 1차 함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1차예요. 왜? x에 대한 최고차항이 몇 차기 때문에? 1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예요? 몇 차 함수예요? 당연히 2차 함수죠. 왜? x에 대한 최고차항이 2차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자, 이게 이제 수학적인 모형이 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얘가 기계학습 모형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간단한 기계학습 모형은 사용하지 않지만. 자, 이 수학적인 모형 안에는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말고 다른 애들이 존재해요. B0와 B1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이 파라미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x랑 y 사이의 관계를 디파인하는 역할을 해요. 즉 x라고 하는 구체적인 독립변수와 y라고 하는 구체적인 종속변수가 어떠한 구체적인 관계를 갖는지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1차 함수에 해당하는 수학적인 모형을 사용한다라고 가정하는 경우에 무엇에 의해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결정이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의 값, 즉 B0의 구체적인 값이 얼마인지
B1의 구체적인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는 x랑 y의 관계가 결정이 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B0와 B1의 최저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선택한 이러한 1차 함수에 해당하는 수학적인 모형을 가지고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x랑 y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의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한 파라미터의 값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파라미터의 최저값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파라미터의 최저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우리의 모형이 학습 데이터를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미니마이즈하는 값들로 계산이 됩니다.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미니마이즈 하니까 무엇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맥시마이즈 하는 값들이 되겠죠. 맞아요? 설명하지 못하는 정도를 무엇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비용함수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고요. 그래서 얘를 미니마이즈하는 파라미터의 값들을 구하면 그 파라미터의 값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저값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학습을 통해서. 이 비용함수는 파라미터에 대한 펑션이 됩니다. 즉, 그 값이 파라미터에 따라서 파라미터의 구체적인 값들에 의해서 달라진다고요. 근데 regularization은 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원래의 비용함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L1 페널티 텀이나 L2 페널티 텀을 더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의 벡터를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이 파라미터들을 벡터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B라는 벡터로. 볼드체로 보통 쓰긴 하는데. 파라미터가 두 개니까 파라미터에 대한 벡터에는 원소가 두 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자, 그럼 이 비용함수에 더해지는 L1 페널티 텀은 어떻게 되냐면 이 B에 대한 L1 놈이 돼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L1 페널티 텀이에요. L1 놈이 어떻게 정의가 됐었죠? 벡터 하나에 대해서 기억나요? 각각의 원소에 무엇을 취해서 더해준 거예요? 각각의 원소에 절대값을 취해서 더해준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소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소가 많아지면 이게 당연히 늘어나겠죠. 원소가 많아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형에 존재하는 파라미터의 수가 늘어난다. 이게 뭐예요? 파라미터에 대한 L1 페널티 텀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죠. 자, L2 페널티 텀은 당연히 L2 놈 개념을 사용을 하겠죠. 근데 L2 페널티 텀은 L2 놈을 그대로 사용한 게 아니라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L2 놈을 제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L2 놈은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얘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얘를 제곱을 한다고요. 자, 이 L2 놈만 보면 어떻게 돼요? 루트 뭐가 돼요? 각각의 원소를 제곱을 해서 더한 거죠. 맞나요? 제곱이 있으면 그 미분, 비용함수를 미니마이즈 할 때 미분을 사용을 하는데 미분할 때 조금 번거롭죠. 제곱이 없을 때보다. 맞아요?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제곱을 한다고요. 제곱. 그럼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각각의 원소들을 제곱해서 더한 게 L2 페널티가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지연 학생 좀 이해가 돼요? 이건 나중에 다시 기계학습 시간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그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자카드 거리, 자카드 디스턴스라고 하는 방법이 되고요. 두 번째가 뒤에 나오는 해밍 디스턴스 방법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카드랑 해밍 디스턴스는 어떠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게 되냐면 원소의 값이 혹은 원소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인 경우에 즉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이터가 바이너리 데이터인 경우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카드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도 그 사이파이에서 자카드라고 하는 펑션으로 제공이 돼요. 그래서 자카드 펑션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서로 다른 두 벡터 간의 자카드 디스턴스를 구할 수가 있고요. 관련된 내용은 여기 이제 이 링크를 따라가 보면 있어요. 한번 보죠. 링크를 따라가 보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예, 별 내용이 없고 이제 자카드 디스턴스는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됩니다.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 슬라이드에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이 C 1,0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 다른 두 벡터에 대해서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첫 번째 벡터의 원소의 값은 1이고 두 번째 벡터의 원소의 값은 0인 원소들의 수를 의미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가 존재하죠. 그리고 각각의 원소가 취할 수 있는 값이 0하고 1밖에 없어요. 이러한 벡터를 우리가 바이너리 벡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C 1,0은 얼마일까요?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첫 번째 벡터에 존재하는 원소의 값은 1이고요. 두 번째 벡터에 존재하는 원소의 값은 0인 원소들의 수예요. 그런 애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없어요? 0이에요, 0.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첫 번째 벡터에 존재하는 원소의 값은 0이고 두 번째 벡터에 존재하는 원소의 값은 1인 원소들의 수예요. 몇 개 있어요? 얘는 몇이에요? 몇이에요? 여기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여기 있죠, 이거. 얘네들은 요게 하나 존재하기 때문에 1이 돼요. 맞나요? 첫 번째 벡터의 원소의 값은 0이고 두 번째 벡터의 원소의 값은 1인 원소들의 수. 하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얘는 뭐겠어요? 둘 다 1인 원소들의 수예요. 얘는 얼마예요? 이거밖에 없죠. 1밖에 없죠. 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하나밖에 없다고. 자, 그래서 분모가 얼마가 돼요? 분모가 얘가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2가 되고요. 분자는 얼마가 돼요? 얘가 0이고 얘가 1이기 때문에 1이 되죠.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0.5가 되는 거예요. 얘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전처의 원소들 중에서 값이 다른 게 얼마나 있는지 몇 퍼센트가 되는지 대략적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거리기 때문에. 맞아요? 거리의 값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두 개의 원소의 유사도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유사도가 작다는 뜻이죠. 그러려면 원소의 값들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원소들의 값이 다른지,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값이 다른지를 대략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자카드 디스턴스가 됩니다.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어딨지? 네, 여기 시티블락은 이렇게 쓰면 되고 자카드 디스턴스가 있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사이파이라고 하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하위 모듈 중에서 디스턴스를 불러와가지고 해당 하위 모듈이 제공하는 자카드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카드 디스턴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슬라이드에서 본 서로 다른 두 개의 벡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0.5가 나온다고요. 이게 이제 자카드 디스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바이너리 벡터들 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해밍 디스턴스가 됩니다. 얘는 자카드 디스턴스랑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자카드 디스턴스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고려하지 않냐면 얘를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보이나요? 근데 분모에 얘까지 포함을 시킨 게 어떠한 방법? 해밍 디스턴스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n이 들어가죠. n은 뭐랑 같냐면 이게 돼요. n은 벡터의 원소의 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벡터와 이 벡터 사이에 헤밍 디스턴스를 계산하고 싶어. 그럼 n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벡터의 원소의 수가 되니까 얼마가 돼요? 당연히 3이 되겠죠. 그럼 3분의 얼마였어요? 아까? 분자는 계산했었죠. 아까. 값이 서로 다른 원소들의 수예요. 지금 하나밖에 없죠. 뭐밖에 없어요? 가운데 얘밖에 없어요. 얼마가 돼요? 0.3333 뭐 이렇게 되겠죠. 계산해보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자카드 디스턴스랑 해밍 디스턴스가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알겠나요? 크게 어렵진 않죠. 얘네들은 어떠한 경우에 사용을 한다고요? 원소가 취할 수 있는 값이 뭐랑 뭐밖에 없는 경우에 0하고 1밖에 없는 경우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근데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얘네들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혹시나 사용되는 경우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어떠한 뭐 논문을 읽는데 이러한 표현이 나온다. 이러한 그 거리 측정 방법들이 언급이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무엇인지 모르고 그 글을 읽으면 그 글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맞나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작동을 한다. 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기본적인 벡터 관련된 내용이에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행렬을 공부할 때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공부를 할 거고요. 혹시 벡터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행렬은 뭐라고 했죠? 벡터는 숫자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것이고 행렬은 어떠한 형태로? 일렬이 아니라 사각형의 형태로 숫자들을 배열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되는데 벡터도 마찬가지고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벡터의 어떠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어디에서의 의미? 벡터가 갖는 기하학적인 의미, 공간상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별게 아니었죠. 행렬도 마찬가지예요. 행렬도 데이터 분석에서 행렬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 행렬이 어디에서 갖는 의미, 공간상에서의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아마 오늘 수업은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맞춰야 될 것 같은데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러면 행렬은 공간상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혹은 행렬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무엇이 될까요? 요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배운 사람들 고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 배우지 않았어요? 어? 거기서 기하학적인 의미는 공부 안 했나요? 맞아요. 정현 학생이 거의 정확하게 답변을 했어요. 좌표 변환이라는 게 근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벡터를 기저를 바꿔주는 게 아니라 벡터를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별게 아니라. 자, 예를 한번 볼게요.
얼마가 되죠? 여러분들 공부했으니까. 이 벡터지만 얘는 하나의 행렬로 생각해도 돼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죠? 뭐 내일 한 번 더 얘기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곱해요. 얘도 하나의 벡터고 얘도 하나의 벡터로 간주가 되죠. 맞나요? 원소가 두 개인 벡터들이 되는 거예요. 걔네들 간에 무엇을 해요? 곱하기를 한다고요. 내적이 된다고요. 내적. 내적이 뭐라고 했어요? 벡터들 간의 곱하기라고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3이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7이 되죠. 맞나요? 자, 요것도 하나의 벡터고 요것도 하나의 벡터예요. 그래서 이 벡터에 1, 2, 2, 5라고 하는 특정한 원소의 값을 갖는 2 곱하기 2 행렬을 적용을 했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3,7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벡터가 나온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1,1이라고 하는 벡터가 어디로 이동을 한 거예요? 어떠한 점으로? 3,7이라고 하는 또 다른 벡터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한 거죠. 무엇에 의해서? 이 행렬에 의해서. 이 행렬이 A라고 표현이 되면 A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한 거예요. 행렬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요? 벡터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행렬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트랜스포메이션은 반드시 선형 변환이에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요. 그래서 선형 대수가 뭐예요? 리니어 알지브라죠. 이 리니어가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행렬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변환이 어떠한 변환이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즉, 그 행렬은 하나의 벡터를 공간상의 다른 벡터로, 다른 점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이동을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선형 변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혹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는 내일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행렬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겠죠, 이제? 별게 아니에요. 벡터를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시키는데 선형적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형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선형 변환이 무엇인지는 내일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